어떤 나라가 수백 년 동안 끊임없는 침략을 당하고도 독자적인 문화를 지켰다면 그건 대단한 일이 아닐까요? 하지만 서양 학자 엘리너는 한국을 별 볼 일 없는 나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후회했습니다. 오늘 그녀가 깨달은 한국의 진짜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 선선한 가을 공기가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어요. 코트를 단단히 여미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눈앞에는 높이 솟은 유리 건물들이 서 있었고 네온 사인들이 빛나며 낯선 언어로 된 글자들이 가득했어요. 거리에는 차들과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사실 한국은 제 리스트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이번에 오게 된 건 학술 심포지엄 때문이었어요. 세계 각국의 역사학자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저는 유럽 역사, 특히 서양 제국주의와 그 영향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이라 이런 자리에는 자주 초청받아요. 하지만 이번엔 아시아의 세계사적 역할에 대해 발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순간 망설였어요. 한국이라니? 중국이나 일본 같은 강대국들에 가려진 나라 아닐까? 솔직히 한국 역사에 대해 특별히 연구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호기심, 아니 어쩌면 자만심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어요.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건 박윤호 박사님이었어요. 키가 크고 세련된 옷차림을 한 분이었는데 표정은 차분하면서도 쉽게 읽히지 않더라고요. 윈모어 박사님. 그분이 가볍게 목례하며 인사하셨어요.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악수를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박 박사님. 공항을 빠져나와 차를 타고 도심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을 관찰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어요. 빛나는 스카이라인, 질서정연한 거리, 그리고 그 안에 살아 숨쉬는 활기찬 분위기까지. 감탄스럽다고까진 아니지만 흥미롭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저녁 식사는 전통 한식당에서 준비되어 있었어요. 우리 일행에는 이탈리아 출신의 역사 전문 기자 소피아 리카르디도 함께했어요. 그녀는 손짓이 크고 말하는 것도 아주 생동감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식탁 위에는 익숙지 않은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김치부터 시작해서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고기,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까지. 그런 가운데 박 박사님이 조용한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어요. 윈모어 박사님, 한국의 역사적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신 후 천천히 답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은 늘 강대국들의 영향 아래 있었죠. 문화적 확산의 사례는 많지만 독자적인 혁신보다는 주변 국가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박 박사님은 예의 바른 미소를 유지했지만 눈빛 속에서 살짝 실망한 기색이 스쳐 지나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그런 시선을 받아본 적이 많아요. 제 연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학자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죠. 그런데 소피아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엘레아노어, 놀랄 준비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제가 살짝 눈썹을 들며 반응했어요. 그래요? 소피아는 고기 한 점을 집어서 상추에 싸고 마늘과 소스를 곁들였어요. 한국 역사가 중국과 일본의 그림자 속에만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큰 오산이에요.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는 한 입 가득 음식을 넣고 씩 웃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닫는 순간을 보는 게 난 참 재밌더라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제가 틀릴 리가 없다고 확신했거든요. 연구도 많이 했고 논문도 쓰고 학계에서 오랜 시간 논쟁도 해봤어요. 이제 와서 뭔가 새롭게 배울 게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그날 저녁 박 박사님과 소피아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저를 시험하려는 듯한 시선이었죠. 저는 한국의 배움을 위해 온 게 아니었어요. 제가 옳다는 걸 증명하러 온 거였죠.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강연장이 가득 차 있었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학자들이 자리 잡고 조용한 웅성거림이 공간을 메우고 있었죠. 저는 연단에 서서 천천히 청중을 바라보았어요.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제 무대였으니까요. 마이크를 조정하고 목을 가다듬은 뒤 발표를 시작했어요. 저는 지난 1000년간의 글로벌 권력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유럽 제국들의 흥망성쇠, 식민 지배가 현대 국가에 미친 영향, 그리고 강제적이든 자발적이든 문화 교류가 세계를 어떻게 형성했는지 설명했죠. 제 말은 논리적이었고 연구 자료는 완벽했어요. 예상대로 서양 학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를 적었어요. 그러다 질문 시간이 되었어요. 처음엔 익숙한 질문들이 나왔어요. 자료 출처를 묻거나 특정 사건에 대한 해석을 살짝 반박하는 정도였죠. 무리 없이 대답했어요. 그러다 한 명의 젊은 한국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또렷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였어요. 윈모어 박사님, 조선 왕조가 동아시아의 행정체계에 미친 영향을 연구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넘겼어요. 조선은 유교 국가였고 중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죠. 전통을 고수한 나라지 새로운 체계를 만든 국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윤호 박사님이 앞줄에서 입을 열었어요. 사실 조선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정교한 과거 제도를 발전시켰고 그 시스템은 일본과 심지어 중국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의 문맹 퇴치와 과학적 발전은요. 입을 열려고 했지만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세종대왕.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글 창제 외에 그의 정책을 깊이 연구한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과거 제도? 일본에 영향을 줬다고?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자연스럽게 자세를 바로잡으며 차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군요. 박 박사님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표정은 여전히 읽기 어려웠지만 그분은 알고 있었어요. 제가 방금 당황했다는 걸요. 강연이 끝나고 서둘러 노트를 정리하는데 소피아가 다가왔어요.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죠. 자, 엘레아노어. 잠깐 바람 좀 쐬러 가야겠어요. 그녀는 이끌 듯 제 팔을 붙잡고는 시장으로 향했어요. 골목길을 돌자 활기찬 야시장이 펼쳐졌어요. 커다란 철판 위에서 떡볶이가 보글보글 끓고 꼬치에 꽂힌 고기들이 숯불 위에서 구워지고 있었어요. 붕어빵 속의 파탄금이 김을 내며 달콤한 향을 퍼뜨렸죠. 상인들은 빠른 한국어로 손님을 부르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소피아가 손에 어묵꼬치를 쥐어주며 말했어요. 이거 먹어봐요. 망설이다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따뜻한 국물 맛이 속을 편안하게 감쌌어요. 의외로 맛있었어요. 소피아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보이죠? 한국은 그냥 역사 속 한 페이지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곳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살짝 흔들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의심일까? 아니면 호기심?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나 확실한 건 한국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곳이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것을 인정할 준비가 되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기차를 타고 경주로 향하는 길은 조용했어요. 가끔 한국어와 영어로 안내 방송이 들려왔고 저는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높다란 빌딩들이 점점 멀어지고 대신 부드러운 언덕과 조용한 마을들이 펼쳐졌어요. 맞은편에 앉은 박윤호 박사님은 책을 넘기고 있었고 소피아는 휴대폰을 보면서 조용히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제가 왜 이 여행에 동행하기로 한 걸까요?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주장이 여전히 맞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일까요? 아니면 제가 알던 역사에 대한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경주에 도착하자 공기가 달랐어요. 맑고 신선했어요. 서울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죠. 도시 규모는 작았지만 오랜 역사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도로 옆으로 나무가 줄지어 서 있고 오래된 석탑들이 길가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관광객과 현지인들이 오가는 풍경 속에서 경주의 고요한 아름다움이 묻어났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불국사였어요. 사찰의 입구를 지나자 알록달록한 단청이 칠해진 기둥들과 정교하게 조각된 불상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공기는 소나무 향과 은은한 향 냄새로 가득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스님의 연불 소리가 분위기를 더욱 신비롭게 만들었어요. 한국이 단순한 중간 국가였다고 생각하셨죠? 박 박사님이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도 자체적인 황금기를 누렸어요. 문화와 과학의 발전을 이뤄냈고 그 흔적이 여기에 남아있죠. 단지 서구에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고요하지만 강렬하게 살아있는 유산들이었어요. 물론 불교 건축은 인상적이에요. 하지만 한국이 진정으로 강대국이었다면 더 넓은 영토를 확장하지 않았을까요? 중국이나 일본처럼요. 박 박사님은 대답하지 않고 저를 경내 한쪽으로 이끌었어요. 우리가 도착한 곳은 석굴암이었어요. 산속에 자리 잡은 이곳은 거대한 석조불상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정교한 조각과 균형 잡힌 구조는 말 그대로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어요. 그 순간 소피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강함이 꼭 정복에서만 오는 건 아니에요. 한국의 진짜 강점은 수많은 침략 속에서도 정체성을 지키고 문화를 보존해 온 것이죠. 저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다면 왜 한국은 계속 침략을 당했을까요? 만약 그렇게 뛰어난 나라였다면 왜 더 큰 제국을 만들지 못했을까요? 박 박사님이 조용히 제 쪽으로 돌아섰어요. 한국은 확장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체제를 정비하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교육을 강화했죠. 그리고 그 덕분에 그 어떤 외세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반박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뭔가가 마음속에서 걸렸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기록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금속 활자를 구텐베르크보다 200년 먼저 사용했다는 사실, 한의학이 동아시아뿐 아니라 서구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 조선의 행정체계가 일본의 근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들. 노트북 화면을 응시한 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저는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독립기념관으로 가는 길은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나무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지만 차 안의 공기는 왠지 무거웠어요. 도착한 기념관은 압도적인 규모였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수많은 사진과 기록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과거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들이 조용한 전시실에 울려 퍼졌어요. 거대한 제국주의의 그림자 아래 한국이 어떻게 싸워왔는지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조용히 전시를 보던 중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 사진 속에는 줄지어 서 있는 여성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은 어딘가 모르게 공허했어요. 일부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고 일부는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위안부 전쟁 속 성노예로 희생된 여성들.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눈이 제게 무언가를 말하는 듯했어요. 잊히기를 거부하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전시관 한쪽에서는 다큐멘터리가 재생되고 있었어요. 나이든 여성이 나직한 목소리로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물은 그녀의 눈가를 적시고 있었어요. 어린 소녀였던 그녀는 어느 날 강제로 끌려갔다고 했어요. 이후 겪은 끔찍한 고통,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침묵. 목이 메었어요. 이렇게까지 심각한 문제였군요. 제 목소리는 거의 속삭이듯 나왔어요. 박 박사님이 옆에 서 있었어요. 차분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박사님께서는 이런 역사를 연구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분은 비난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단지 사실을 말하는 듯했어요. 역사는 승자가 기록하는 법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연구해온 역사는 단순한 권력과 정복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소피아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지금이라도 깨달았다면 아직 늦지 않은 거예요. 저는 다시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잊혀지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 그제야 저는 정말로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전과는 다르게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현대적인 도시라고만 생각했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거리의 작은 골목길마다, 오래된 건물의 벽마다, 그리고 사람들의 표정 속에도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며칠 동안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전시된 유물을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면서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한국의 역사를 다시 배우고 있었습니다.
삼국시대의 유물들을 보면서 이미 1000년 전부터 한반도가 얼마나 정교한 문명을 이루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조선시대의 과학기구들과 천문 관측 도구들을 보면서 한국이 결코 단순히 주변 국가의 영향을 받은 나라가 아니라 독창적인 발전을 이룬 국가였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사로잡은 것은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었어요. 저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혁신적인 도구였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든 이 위대한 체계는 단순한 발명이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혁신이었어요. 문득 한글을 직접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점에서 한글 학습책을 사서 기초적인 단어부터 배워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발음이 어려웠지만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 덕분에 금방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박윤호 박사님과 소피아는 제 변화가 흥미로운 듯 했어요. 박 박사님은 제가 서툴게 한국어를 발음할 때마다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쳐주었고, 소피아는 그런 저를 보며 장난스럽게 놀리곤 했어요. 엘레아노어 한국 역사에 빠진 건가요? 소피아가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알고 싶어졌어요. 그날 밤 우리는 함께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 역사가 서구 학계에서 어떻게 간과되어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를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글이었어요. 저는 이제까지 제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역사적 사실들을 다시 점검하며 편견 없이 한국의 역사를 바라보려고 노력했어요. 이 글을 쓰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역사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동안 저는 너무 한쪽 시각에서만 세상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어느 저녁 우리는 전통 찻집에서 만났어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나무로 된 가구들과 벽장에 진열된 도자기 잔들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어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너무 오만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역사가 전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박 박사님이 차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걸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변화입니다. 소피아가 활짝 웃으며 잔을 들어 올렸어요. 자, 우리의 새로운 역사 연구자 엘레아노어를 위해 건배할까요? 우리는 잔을 부딪히며 가볍게 웃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연구자가 아니라 배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제가 역사 속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어요. 몇 달 후 저는 다시 연단에 섰어요. 이번엔 파리에서 열린 국제 역사학 컨퍼런스였어요. 웅장한 회의장, 저명한 학자들, 익숙한 분위기였지만 이번엔 느낌이 달랐어요. 마이크를 조정하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말하기 시작했어요. 역사는 단순히 기록된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무엇보다 도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이어서 한국의 역사적 기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세종대왕의 혁신, 조선의 행정체계,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강대국들의 침략 속에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고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발표를 마무리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박수였어요. 연단을 내려오자 한 명의 젊은 한국인 학자가 다가왔어요. 그녀는 밝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윈모어 박사님, 서구 학자 중에서 이렇게 시각을 바꿔주신 분은 많지 않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감사합니다. 덕분에 새로운 시각을 배울 수 있었어요. 컨퍼런스가 끝난 뒤 밖으로 나왔어요. 저녁 공기가 차가웠지만 기분은 이상할 정도로 따뜻했어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자, 이제 한국 역사에 대한 책 한 권 써야겠네요. 뒤돌아보니 소피아와 박 박사님이 서 있었어요. 소피아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어쩌면 정말로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네요. 박 박사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꼭 제대로 써주세요.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걸어갔어요. 파리의 거리가 낯설지 않게 느껴졌어요. 마치 서울에서 걸었던 골목길처럼요.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저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어요. 제 연구가 완벽하다고 믿었고 새로운 것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역사는 절대 한쪽 시각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저는 단순한 연구자가 아닌 진정한 역사가가 되어 가고 있었어요. 오늘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